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같이 생각을 해봤던 것은 인간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 환경 내지는 사회 환경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또는 그 본질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그 반대로 인간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싶어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소크라테스를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소크라테스가 말한 가장 그 유명한 말은 바로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죠. 예, 그 사실 이 질문, 너 자신을 알라라는 질문은 제 생각이기도 합니다만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간단할 것 같지만 과연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 문제는 결국 인간 내면의 문제이자 뭐 가치 추구의 문제, 이런 것들과도 관련이 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인간 내면의 문제가 왜 어려운가 하면은 인간은 다른 물건하고 다르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의자 같은 것은 인간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졌고, 인간에 의해서 규정된 것이 이제 하나의 의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인간은 의자처럼 다른 무엇에 의해서 규정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규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무엇이 나를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나의 내면은 내 스스로가 규정해 나가고 만들어 나가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인간 자신의 삶이죠. 그래서 인간 자신의 삶은 다른 무엇에 의해서 규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규정하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그 인간의 삶은 어떻게 보면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내 스스로가 규정하고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인가로 뭐 정해진 답이 없는 것이죠. 또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뭐 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단지 인간의 삶은 자기 스스로가 결정하고 만들어가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해서 뭐 실존주의 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그렇게 스스로 자유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내가 내 삶을 어떻게 만들어가는가에 대해서는 자기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두 번째로 인간은 진리를 추구하고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하고 인간이 다른 점은 인간은 이제 그 감각적 본능, 특히 육체적 본능에 따라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요. 어떤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진리, 참다운 것을 이제 추구하고 또 참다운 가치를 추구하고 하는 것이 인간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한마디로 이제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로 진선미를 이제 꼽고 있습니다. 진은 진리, 그 다음에 도덕적 선, 그 다음에 아름다움, 이 세 가지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칸트라는 철학자는 그의 순수이성 비판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 존재에 대한 세 가지 근거 물음이 있다. 인간이란 존재가 무엇이냐?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라는 그 물음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뭐 철학에서는 삶의 문제, 뭐 지식의 문제, 뭐 진리의 문제,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것은
뭐 철학에서는 인식론이다. 또 그렇게도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해야 한다라는 어떤 의무죠. 뭐 도덕적 의무라든가.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어떤 그 도덕적 그 선의 추구 이런 문제와 이제 관련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도덕론 내지는 뭐 윤리학 이런 문제와 관련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세 번째는 나는 무엇을 희망해도 좋은가? 이것은 그 칸트의 입장에서 보면은 미학과 관련된 것입니다. 아름다움의 추구. 그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이것은 이제 미학의 문제와 관련된다 이렇게 그 말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인간은 그 세 가지 인간을 근거 짓는 것은 이 세 가지다. 라고 하는 것이 칸트의 입장입니다. 인간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두 번째, 인간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세 번째, 인간은 무엇을 희망해도 좋은가? 이 세 가지 물음이 인간 존재를 근거 짓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뭐 이제 좀 더 이제 정리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인간이 추구하는 세 가지 가치는 다음과 같다는 것이죠. 인간은 어떻게 진리를 알 수 있느냐 하는 것. 그래서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이거는 진리의 문제고 뭐 인식론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도덕을 행할 수 있는가. 이것은 선의 문제죠. 그래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어떻게 구별짓고 선을 추구할 수 있는가. 세 번째는 나는 어떻게 아름다움을 추구할 수 있는가. 그래서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을 구분하고 아름다운 것을 어떻게 추구할 수 있는가 하는 자 이것이 바로 인간이 추구하는 세 가지 가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진선미의 추구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그 가치의 문제가 다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에서부터 이런 문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탐구되고 추구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학자들이 탐구한 인간의 가치는 무엇인가? 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이 강의에서는 이 강의의 본래 주제는 이제 음식 철학이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은 음식 철학의 그 서론으로 철학이란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소크라테스하고 플라톤의 얘기를 중심으로 이런 문제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소크라테스의 얘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다음 시간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또 플라톤의 얘기를 중심으로 이런 진, 선, 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의 그 내용, 소크라테스의 철학을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볼 건데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소크라테스는 이 진선미의 세 가지 것 중에서 소크라테스가 주로 다뤘던 것은 진과 선입니다. 그 미의 문제까지는 다루어지지를 않았다. 그리고 그런 미의 문제, 아름다움의 문제를 다룬 것은 플라톤입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소크라테스에서 다뤄진 진과 선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선 그 소크라테스는 과연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자연 철학적 문제를 탐구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헤라클레이토스나 파르메데스와 같이 자연 철학의 문제를 처음에는 탐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중에는 이제 자연에 대한 사색에서 인간 자신의 문제로 그 사색의 방향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 자신의 문제를 다루게 되고 인간 자신의 문제에서 참된 지식은 무엇인가, 참된 덕은 무엇인가, 내지는 참된 선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게 되는 것이죠.
네, 근데 소크라테스는 원래는 실제로는 아켈라우스라고 하는 학파의 한 멤버였고요. 아테네의 아낙사고라스라는 철학자의 후계자였습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아낙사고라스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아낙사고라스는 이제 이 우주가 그 혼돈된 이 우주에 질서를 부여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이제 고민을 많이 했고, 자, 이 혼돈된 우주, 세상 만물에 질서를 부여하는 것은 정신이자 정신적인 운동 원리, 또는 정신이면서 하나의 만물을 움직여 나가는 원리, 이걸 누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누스를 강조한 철학자입니다. 이 누스는 정신이고 정신이지만은 사실은 모든 물질 세계를 움직여 나가는 하나의 원리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자연 세계가 혼돈과 혼란스러운 것 같지만은 거기에는 질서가 있고 또 어떤 그 법칙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이런 그 아낙사고라스의 사실은 그 후계자였다.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아낙사고라스의 제자였지만은 아낙사고라스에게서 큰 실망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소크라테스가 아낙사고라스에게서 마음은 자연을 질서 있게 움직여 나가는 원인이 된다. 이렇게 아낙사고라스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앞에서 얘기한 누스와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누스는 이제 정신이고 인간으로 보자면 마음이고 그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를 움직여 나가고 물질 세계에 질서를 부여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소크라테스는 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는 아낙사고라스의 사상을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은 우주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 또 어떻게 모든 사물들을 질서지우는가, 사물들이 혼돈과 혼란에 있지 않고 그것을 질서 있게 움직여 나가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자연의 변화를 질서 있게 움직여 나가는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마음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하는 것을 많이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소크라테스는 결국 아낙사고라스에게 커다란 그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 아낙사고라스에게서 발견한 것은 마음은 단지 회오리 바람이 부는 것에 작용한다. 이렇게 아낙사고라스가 한 말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소크라테스는 커다란 실망을 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자, 마음은 회오리 바람이 부는 것에 작용한다. 그러니까 이 회오리 바람이 자연 현상인데 이 자연 현상을 마음이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소크라테스는 이제 그 큰 실망을 했던 것이죠. 이것은 마치 그 신비주의적인 그 심령론과 같은 그런 주장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심령론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물질계에 뭐 기이한 현상을 일으키는 뭐 힘을 가졌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인간의 마음은 물질 세계의 그 기이한 현상을 일으킨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또는 뭐 죽은 사람과의 뭐 어떤 소통 이런 것도 가능하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심령론인데 소크라테스가 아낙사고라스에게서 발견한 것은 그런 심령론적인 그 이론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소크라테스의 탐구 과정에 큰 실망을 안겨주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그래서 그것이 결국 그 소크라테스로 하여금 자연 철학을 내던져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뭐 플라톤의 저작에 나오는 것입니다만 이제 변론에서
변론 내지는 변명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변명이라고 번역을 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또 최근에는 이제 변론이라고 이제 소크라테스의 그 변론, 변명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소크라테스의 변론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이 저작에서 보면 그 소크라테스는 나는 오래전에 우주론적 사색을 던져버렸다. 내지는 자연철학적 사색을 던져버렸다. 포기했다. 네, 그런 그 얘기가 변론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나는 자연적 사색과는 조금 더 관련이 없다. 예. 그래서 이 변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플라톤의 네 가지의 대화편, 그러니까 변명, 뭐 주로 우리가 변명으로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변명 내지는 변론, 크리톤, 뭐 파이돈, 향연 이 네 가지 이건 이제 플라톤의 네 가지 대화편이라고 하는데 예, 그것의 하나가 이제 지금 얘기하는 변론이죠. 예, 이것은 이제 사실상 소크라테스가 그 부당한 죄상으로 법정에 끌려가서 자기 변론을 한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소크라테스는 나는 오래전에 우주론적 내지는 자연철학적 사색을 던져버렸다. 나는 자연철학적 사색과는 조금 더 관련이 없다. 그런 말들이 이제 그 변론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 소크라테스는 그의 철학의 방향을 자연의 문제에서 인간의 문제로 방향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인간 밖에 있는 자연의 법칙이나 자연의 이치를 탐구하는 것에서 인간의 삶의 본질, 또 인간의 본성 이런 문제로 철학의 방향을 돌려놓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그 앞에서 얘기한 아낙사고라스에 대한 실망 이런 것으로부터 철학의 방향을 이렇게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예, 결국 소크라테스는 그러면서 반문하는 도덕 철학자로 변신하게 됩니다. 예, 이 반문에 대한 것은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여하튼 도덕 철학자, 인간이 어떻게 하면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는가, 또는 인간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 하는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묻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하고 했던 것이 바로 소크라테스의 철학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 그런 것의 그 중요한 방법론은 하나의 반문이라고 하죠. 예. 그런데 이 반문은 결국 소크라테스를 부당하게 고발하게 되는 계기가 됐고 그것으로 인해서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소크라테스는 자연 철학의 문제에서 인간의 문제로 철학의 방향을 돌렸고 인간의 문제에서 도덕에 대한 문제를 많이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 철학의 방법은 하나의 반문하는 방법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반문이라고 하는 것은 반문법으로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반문법의 예를 하나 들어보면 예를 들면 어떤 사람 A라는 사람이 나는 BTS의 대중음악이 좋아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제 A와 대화를 하고 있는 상대방 B가 BTS 대중음악이 좋다고 하는데 그것이 왜 좋은지 좋은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렇게 되묻는 자, 어떤 것에 대해서 이제 서로 두 사람이 대화를 할 때 A가 이런 말을 했는데 그 말에 대해서 B가 왜 그런지 되묻는 것이 바로 이제 반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그런 되물음의 과정에서 A는 자기 자신이 몰랐던 것을 깨닫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가 무지의 자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소크라테스는 계속 이런 반문법을 씁니다. 어떤 얘기를 하면 그것이 왜 그런 것인지 되물음으로써 자기 자신이 알지 못했던 것을 더 깨닫게 하는 이런 방법을 철학에서 사용을 했던 것이죠. 예, 그런데 이것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소크라테스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그럼 왜 이 반문이 소크라테스를 죽음에 이르게까지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끊임없이 이 반문을 함으로써 무지를 일깨웠고 무지를 깨닫게 하는 이 과정. 예. 그래서 사실 내가 어떤 것을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끊임없이 반문을 하고 되묻고 하면은 내가 사실 그 아는 것이 사실은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어떤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이 그,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수치심을 느끼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소크라테스를 뭐 고발하게 하고 결국 그 사약을 먹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알고 있다고 생각, 또는 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모르고 있다는 점에서는 많은 사람들과 같다.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같은 점은 알고 있는 것이 많은 게 아니라 사실은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얼마 안 된다. 사실은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이죠. 모르는 것이 더 많다. 내가 알면 얼마나 알겠는가.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있으면서도 많이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모르고 있다는 점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같다. 그러나 단지 내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를 지혜로운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예, 그런데 이것을 이제 그 델포이 신전, 이 델포이 신전은 이제 뭐 그 아래 그 참고 내용이 있습니다만, 델포이 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의 도시국가였던 델포이에 있던 아폴론의 성소에서 아폴론이 내린 예언을 뭐 얘기를 합니다. 아폴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으로 뭐 태양, 광명, 예언 이런 것들을 이제 주관하는 신이라고 하는데 이 아폴론이 예언을 하는 것을 이제 예언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델포이 신전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도시국가, 이제 그리스에 있던 많은 도시국가들이 있었죠. 폴리스라고 하는데 거기서 많은 왕들, 현자들, 또는 뭐 국가의 중요한 정책 결정을 내린다든가 이런 것을 할 때 델포이 신전에 와서 신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신의 뜻을 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델포이의 아폴론 신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델포이 신전의 신탁을 받아서 정책을 결정하기도 하고 왕이 뭐 국가의 미래를 뭐 결정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인데요. 이 델포이 신전의 신탁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소크라테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 없다. 자, 그런데 소크라테스 이제 이 델포이 신전의 신탁은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소크라테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소크라테스가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무지를 알기 때문에, 모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혜로운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죠. 모른다는 사실을 모른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을 안다라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이고 오히려 그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무지라고 하는 것은 모른다라고 하는데 소크라테스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뭐 상식적인 것을 모른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진정한 진리를 모른다. 참다운 진리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지. 어떤 상식적인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른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도 진정한 진리, 참다운 진리를 모른다라고 하는 얘기였던 것이죠. 이때 무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럼 사람들은 되게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기가 많이 알고 있고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참다운 진리, 참다운 지식, 이것은 사실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그런 무지를 알았다는 것이죠. 진정한 진리를 모른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델포이 신전의 신탁이 소크라테스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소크라테스가 추구했던 진리 내지 이 지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진정한 진리. 자, 진정한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 흔들림이 없고 견고하고 가장 확실한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다른 얘기로 하자면 참된 지혜다 또는 참된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이때 참되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라도 언제 봐도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고, 어디서 봐도 똑같고 누가 봐도 똑같이 옳은 그러한 진리 내지는 그러한 지식, 이것이 바로 이제 진정한 진리인데, 소크라테스가 모른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진정한 진리를 모른다라고 한 것이지, 그럼 뭐 일상적인 지식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소크라테스가 추구했던 진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언제 어디서나 누가 봐도 옳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진리는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진정한 진리다. 그것이 바로 견고하고 확실한 진리다. 그것이 바로 참된 진리이자 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소크라테스는 그런 진리와 지식을 추구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그런 진리를 추구해 나가는 방법은 한 두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대화의 형식이고 또 한 가지는 변증의 형식이었습니다. 뭐 방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하나는 대화의 방법 내지는 변증의 방법,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대화의 형식, 대화의 방법은 자, 소크라테스는 뭐 젊은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어떤 주제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그런 대화를 주고받는 과정, 거기에서 어떤 주제를 논의하게 되고 그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그런 대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예를 들면 A하고 B가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진정한 용기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그 대화의 과정에서 반문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대화를 하고 반문을 하게 되면은 결국 그런 그 반문의 과정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무지, 진정한 무지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가를 사실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끊임없는 대화 그리고 반문, 이런 과정은 사실은 진정한 진리 또는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런 무지를 깨닫게 되고 무지를 고백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대화와 반문인데, 그것을 통해서 그럼 진정한 용기란 무엇인가, 이것을 한 걸음 더 깊이 알려고 하는 욕구를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변증의 형식인데, 변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A와 B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예를 들면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경건함과 불경건한 것은 무엇인가? 정의와 부정의는 무엇인가? 용기와 비겁은 무엇인가? 이 서로 이제 그 대비가 되는 두 개의 개념들을 서로 비교하고, 이런 비교 과정을 통해서 정의가 무엇인지를 정의 내리고, 용기가 무엇인지를 정의 내리고, 경건함이 무엇인지를 정의 내리는 이것이 바로 이제 변증의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보다 이제 덜 적합한 정의, 뭐 데피니션이죠. 정의로부터 보다 더 적합한 정의로 이런 그 비교 과정을 통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또 특수한 사례들을 고찰함으로써 보편적인 정의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보다 덜 완전한 것으로부터 보다 더 완전한 것으로 나아가는 과정인데, 이것은 하나의 그런 과정은 바로 균합적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수한 사례들로부터 보편적 정의로 나가는 것이고, 보다 덜 완전한 것으로부터 보다 더 완전한 것으로 나가는 그런 것으로 이제 토론 과정, 이것은 하나의 균합적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이제 뭐 균합적 과정의 그 예를 하나 들어보면, 균합이라는 것은 이제 사실 개별적인 사례들로부터 보편적 원리로 나가는 것이 이제 균합이죠. 개별적인 사례들로부터 어떤 보편적 원리로 나가는 것이 균합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가수 A는 뽕짝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다. 가수 B는 팝송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다. 이거는 이제 개별적인 것이죠. 가수 C는 발라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다. 가수 D는 클래식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다. 따라서 가수란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 가수란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다라는 것은 이제 일반 원리인데, 이런 일반 원리가 가수 A, 가수 B, 가수 C, 가수 D의 개별적인 사안으로부터 이런 일반 원리로 이제 나간 것이죠. 뭐 이런 것은 이제 균합적 과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자, 그런데 그런 소크라테스는 그렇다면 왜 그런 그 대화, 반문, 변증 이러한 그 철학적 활동을 했는가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런데 그 소크라테스는 그런 대화와 반문, 변증을 통해서 무지를 자각하게 한 것입니다. 이때 무지는 진정한 진리를 모른다는 것이죠. 사실은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일깨워 준 것이고, 보다 더 진정한 진리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진정한 진리를 사실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뭐 내가 모른다는 것을 이제 굴욕을 주기 위한 것도 아니었고 당황하게 하는 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의 목적은 그런 무지를 자각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진리를 발견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진정한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뭐 참된 용기가 무엇이냐, 참된 정의가 무엇이냐, 뭐 그런 도덕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그 소크라테스의 활동은 단순한 사고 과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머릿속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또 생각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좋은 삶에 적용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래서 진정한 진리를 알고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내지는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보다 더 잘 용기 있게 살 수 있고 보다 더 잘 정의롭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소크라테스의 이런 그 대화와 반문 그리고 변증의 과정은 궁극적으로는 단지 진리를 알고 뭐 지식을 참된 진리를 아는 것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좋은 삶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아는 것은 이제 바로 이제 그런 사고 과정이고 뭐 인식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걸 잘 알아야 사실은 좋은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삶이 무엇인 줄 알아야 좋은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좋은 삶이 무엇인가, 뭐 참된 용기, 참된 정의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제 소크라테스의 철학은 단지 지식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또 알매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 삶에 적용하고 실제로 좋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국 참된 관념 또는 참된 관점을 깨우치게 하는 것이 소크라테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올바른 어떤 인간 행동에서 어떤 올바른 개념적 정의를 하는 것이었죠. 이때 이제 인간 행동에 대한 올바른 개념적 정의다.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대한 개념적 정의. 그래야 그런 개념적 정의가 잘 돼 있어야 또 그런 올바른 개념적 정의를 알아야 올바른 행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 줄을 알아야 진정 용기 있는 행동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진정한 용기란 무엇인가? 그것은 비겁도 아니고 뭐 만용도 아니다. 이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에서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때 올바른 개념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용기란 무엇인가에 대한 올바른 개념적 정의입니다. 진정한 용기는 비겁한 것도 아니고 만용도 아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용기란 무엇이며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인가를 규정해야 됩니다. 그런 정의가 있어야 진정한 용기를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억압에 처하지도 않고 방종에 처하지도 않는다. 그러면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참된 암, 참된 관념을 아는 것, 또 그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정의를 내리는 것. 그런 정의가 있을 때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소크라테스의 철학적 활동이었고 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끄집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크라테스를 영혼의 산파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마음으로부터 그런 진정한 진리,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또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이런 개념적 정의를 마음으로부터 끄집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을 대화를 통해서 또 반문을 통해서 그런 관념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 소크라테스는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에서 참된 관념을 이끌어내고 참된 관념은 이라고 하면은 앞에 얘기한 대로 진정한 용기가 무엇이냐, 진정한 자유가 무엇이냐, 그런 참된 관념 내지는 참된 관점을 이끌어냈던 것이죠. 또 그런 관점을 이끌어내서 갖게 되면 참된 용기를 행할 수 있고 참된 정의를 행할 수 있고 참된 자유를 참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예를 들자면 참된 용기에 대한 관점을 갖게 되면 진정으로 용기 있는 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진리를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결국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참된 개념의 정의 앞에서 얘기하는 참된 용기, 참된 자유, 참된 정의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단지 아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잘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올바르고 잘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러한 참된 진리를 아는 것, 참된 진리를 보다 더 깊이 아는 것. 이때 참된 진리는 참된 용기가 무엇이냐, 참된 정의가 무엇이냐, 참된 자유가 무엇이냐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참된 관념이나 관점을 갖는 것은 단지 생각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죠. 그것을 잘 알아야 잘 행동할 수 있다. 결국은 실천적인 목적을 갖는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뭐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만 지덕합일설, 지식과 덕은 하나다. 지식은 이제 아는 것이죠. 덕은 행동이죠. 그래서 암과 행동은 하나다라고 봤던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것을 잘 행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반대로 무엇이 악한지 나쁜 것인지를 알고 있으면 그런 악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 소크라테스는 결국 왜 그런 그 진리를 아는 것을 중시했느냐 하면은 올바른 그 판단, 올바른 이해가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게 해준다고 봤던 것이고, 그런 행동은 사람들에게 유용성을 높여준다. 다시 말해서 좋은 것을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행복이다. 뭐 행복, 아리스토텔레스에서도 나옵니다만 이것을 에우다이모니아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이것은 좋은 것을 가져다 주는 것, 뭐 유용성을 높여주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예,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매우 큰 슬픔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통을 잊기 위해서 계속 술을 마신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런데 그런 행동은 일시적인 망각을 가져다 줄 수 있고 또 즐거움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고통 대신에 일시적으로나마 술을 마시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고통을 잊어버릴 수도 있죠. 또 술을 마심으로써의 즐거움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진정한 즐거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또 진정한 좋은 행동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용성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더 나아가서 그런 행동은 술을 마시는 것은 당장에 고통을 잊게 하고 즐거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만 결국은 그의 건강을 해치게 될 것이다. 건강을 해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좋은 것이 아닌 것이고 유용성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그 사람이 끊임없이 술을 마시는 것을 진짜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그야말로 무지에 빠지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잘못된 것을 옳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무지에 빠지게 된 것이고 무지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올바른 판단과는 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무지에 빠진 것이고 이성적 판단과는 올바른 이성적 판단과는 반대 방향으로 나간 것이죠. 자, 그럼 만약에 그가 이성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그에게 진정 좋은, 앞에 얘기한 대로 좋은 것, 유용성이죠. 유용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는 자, 진정 좋은 것이 무엇인가? 진정 나에게 유용성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는 결국 술을 마시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결국 그것을 알므로써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질 때 그 사람에게 유용성을 줄 수 있고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 그러면 오늘은 소크라테스의 진리와 도덕적 선의 문제를 같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